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고 최고위원은 막판까지 초접전 끝에 5명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85.4% 득표율로 새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2년 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77.7%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강성 친명 당원을 비판하며 반전을 노렸던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민생과 통합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당대회에 축사를 남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며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전양상을 보였던 최고위원은 결과가 크게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러닝메이트 평가를 받던 김민석 후보가 초반에 부진을 싣고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그 뒤로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가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반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파리 발언으로 친명 강성 당원의 비판을 받은 뒤 결국 최고위원에 낙선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임기로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6개월 뒤 대선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저 의원님 선관위원장으로 전당대회 일정을 쭉 이끄셨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역 순회 경선 또 어제 전당대회까지 바쁜 일정 보내셨습니다. 낮은 투표 참여율 때문에 지적도 좀 있었지만 의외로 또 최고위원 선거 흥행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난 한 달 정도의 이 일정들 쭉 생각해 보시면 이번엔 좀 어떤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뭐 투표율과 관련해서 보면 예전에 투표율에 뭐 결코 뒤지지 않는 42% 권리당원 투표였고요. 또 75%입니까? 저 대의원들. 물론 대의원은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에 당원대회였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투표율도 비교적 뭐 만족하지 못하지만 양호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를 얼마나 희망하는지 뭐 그걸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확인한 그런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싸울 사람들을 뽑아준 역대급 전당대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당대회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전당대회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85%가 넘는 높은 득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원 비율을 높인 전대 룰의 영향이 좀 컸을까요? 이렇게 높은 득표율이 나온 배경에는 어떤 점이 좀 주요했다? 지난번 이제 77.7% 이번에 85.4% 해서 약 8%가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만 85.4%라는 당대표 지지율은 지금까지 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느냐, 또 누가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이재명 대표 이제 잘 싸워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책임 정당으로서 원내 제1당으로서 또 민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의 과제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뭐 그러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대표 선거 결과에 관심이 좀 집중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단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렸던 원외 정봉주 후보가 최종 6위로 밀려나면서 낙마했습니다. 막판에 이른바 명파리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당심이 급격히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정봉주 의원의 초반 돌풍 하지만 결과적인 낙마,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우선 정봉주 후보가 했던 발언의 그 진위 여부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의아하기도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저 발언에 따른 결과도 워낙 의회에서 또 아주 놀라웠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막판에 그 정봉주 후보가 그 발언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고 당 내에 또 아주 큰 파란을 일으켜서 뭐 흥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했는데 좀 아주 놀라운 결과입니다. 얼마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느냐, 누가 잘 싸우겠느냐, 또 어떻게 해야 잘 싸우겠느냐 이걸 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그러한 저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대여 강성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후보분들 전현희 의원, 또 김병주 후보 이런 분들이 상위권에 올라서면서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 발언을 했던 전현희 의원은 5, 6위권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대의원 여론조사에서 최종 결과가 껑충 뛰어 올라서 2위까지 올랐습니다. 전현희 의원 초반에 조금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막판에 결국에는 쭉 올라섰고 무엇보다 대여 강경 발언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주요한 전략이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의 막판 지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현 정권에서 엄청나게 종용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정권과 직접 부딪혀서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권익위 국장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아주 분노를 했죠. 그래서 그 분노를 정말 예고 없이 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말하자면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을 본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환호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표심으로 그대로 작동이 되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번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여성 최고위원이 2명이나 자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여성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한 명은 무조건 포함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 최고위원들이 선출직에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2명이나 5명 최고위원 중에 2명이나 지금 들어간 것도 이전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고민정 서영교 두 사람이 그 자체적으로 그 순위 안에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여성이지만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입니다. 이번에 전현희, 이현주 의원이 해서 그러한 점을 우리 지지자들이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평가를 받은 만큼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 출신 선출직 과연 이번엔 입성할 수 있을까라는 게 또 관심이었고 특히나 지역에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영배 의원은 7위에 그쳤습니다. 민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는 됐지만 전국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과 좀 안타깝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호남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그러니까 지도부 입성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8년째입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그게 이제 호남 정치 위축으로 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호남 출신 의원들이 함께 다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호남 당원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호남 당원은 그대로 과거처럼 40만 명 정도 유지를 하는데 권리당원이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 당원들이
거의 뭐 150만 가까이, 이번에는 124만 정도가 이제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좀 대책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호남 출신 후보를 적어도 지도부에 입성을 시킬 수 있느냐. 필요하면 저는 당에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도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호남 정치인을 민주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수기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형적 성장, 특히 이제 권리당원의 증가가 그러니까 지역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이 텃밭인 호남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앞서서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것은 권유가 있더라도 나는 이제 그건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고, 선출직 지도부 입성 의지를 밝혔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호남 몫의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호남 몫의 최고위원 지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민영배 의원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광주 연남 지역에 책임 있는 재선 의원 중에 하나이고, 현재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민영배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반드시 수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당에서도 호남의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 지명 최고위원으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몇 해째, 4번 연속으로 이제 호남 출신의 선출직 최고위원 진입은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호남이 갖고 있는 위상, 민주당 안에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 지명직으로 이 몫이 좀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는 가능하겠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보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다른 모습, 혹시 지금까지는 좀 넓어진 모습, 이제 여러 가지 변화나 새로운 시도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2기 이재명 체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겠습니까? 2기 이재명 체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투쟁도 필요하지만 또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우리 당의 특별법이 지금 현재 거부권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긴 하지만 여야 대화를 통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또 여당은 이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고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싸우기도 해야지만 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뭔가 남은 기간, 이제 지방선거 또 대선까지 이제 일하는 모습,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무총장의 김윤덕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2기 체제에 대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회담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현충원에서의 이 대표 발언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를 견인해서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우리 야당에 주어진 책무, 정권의 감시, 견제 활동, 민생을 챙기는 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이야기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대화에 대한 제안,
여당 대표에 대한 대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곧바로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에 회담 일정이 확정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정 조율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까요? 우선 우리 당으로서는 민생 회복과 관련한 이제 이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할 거고요. 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혜병 특별법을 이제 여야 간의 그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뭐 강력히 참여 내지는 협조를 요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당이 어떤 걸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의 그러한 의제, 그러니까 민생과 또 투쟁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2차례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세 번째 추진을 놓고 전당대회 직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안 이 논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논의가 한 발 나아간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정작 여당에서는 다른 조건을 좀 이야기한다거나 계속 뭘 하나씩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 발 좀 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논의를 여당과 이야기해서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일정한 정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제 제3자 추천안 특별검사에 대해서 그 안을 이제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용산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대국민 앞에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뭐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주당 안과 이제 한동훈 안이 같이 병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병존하는 두 안을 가지고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정도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할 시점에 지금은 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혜병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이제 강한 의지가 민주당 쪽에서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어떻게든 여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어쨌든 좀 통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간 대표 회담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영수회담은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될지 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차분하게 회담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다 요구하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은 문제지 끝까지 피하면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뭐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기피하는 모습을 대통령실에서도 보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여야 지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1%. 지금 이게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고요. 8월 셋째 주 정당 지지도인데 민주당은 일주일 전보다 5.4%포인트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6.8%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조사 기간을 감안을 하면 이게 전당대회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보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권 내에 그 친일 무드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게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무슨 이 일본과의 뭐 대화가 무슨 일본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또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때 뭐 무슨 우리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 국민이었다고 버젓이 말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지금 속속 지금 계속 주요 직책에서
자리를 잡고 또 언급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아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또 그게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직접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친일 역사, 친일 사관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당, 대통령실,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0월 16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곡성, 영광 군수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이렇게 4가지 기초단체장 선거가 재보궐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재보선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총선 이후 새로 출범한 여야가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10월 재보선 준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공천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영광이 이제 제 지역구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입니다만 지금 공천을 위해서 적합도 조사를 어제 그제 했다고 제가 당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질 없는 준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경선에 의한 경쟁력 있는 후보 선발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여러 곳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전남 2곳은 뭐 민주당이 수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고 또 부산 금정구청장이나 강화 인천군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지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지금 정치 지형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번에 또 중요한 것은 부산, 인천 같은 데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 여파가 또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좀 세게 붙어본다는 이런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예, 4곳 다 우리는 이기는 게 목표고요. 또 현재 여당이 저렇게 뭐 국정 거의 뭐 파탄, 왜곡 또 이런 뭐 지리멸렬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지속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남 2곳 지역만 따로 떼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민주당의 단체장이 낭발을 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다가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은 오는 30일에 호남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도부가 또 지역에 상주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도 지금 뭐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광군은 이제 의원님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실제로 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겠죠. 뭐 자기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요. 그러나 이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호남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조국혁신당입니까? 그걸 지지했느냐? 그 이유는 지민 비조라고 스스로 말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이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 뭐 무슨 군수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낸다면 이 자신들이 말해왔던 그러한 당의 비전을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아울러서 왜 또 호남에서 지지를 했는지 그 의미도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잘 싸워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를 바라는 가장 수건도가 높은 곳이 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으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 소위 보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우호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을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같이 싸운다고 달라들면 그때부터는 그 기능을 스스로 이제 던지는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미래 진로하고도 관련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뭐 스스로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뭐 조국혁신당의 어떤 행보를 갈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저도 살펴볼 그럴 방침입니다. 네. 자, 총선 이후에 이재명 2기 지도부 또 조국 2기 지도부가 재보선에서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데 그럼 이번 선거에서 실제로 이제 매치업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내서 실제로
이 재보궐에서 맞붙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호남의 정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렇게 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내느냐. 이게 지금 호남에서 바라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로 출범한 이재명 2기는 앞으로 2026년입니다. 지방선거 최종적으로는 정권 탈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해진 목표입니다. 민생과 대여관계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10월쯤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법 리스크 또 재판의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내용을 이 법률가들이 보는 관점은 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본인 이제 이 대표 본인 대응을 잘하고 계시고 또 그 전반적인 지금 이러한 상황 전개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금 야당 탄압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우려한 것보다는 훨씬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85.4%의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대표를 연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김대중 총재 이후 24년 만이고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로는 사상 첫 연임입니다. 명팔이 척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은 결국 최고위원 진입에 실패했고 광주 민형배 의원도 지도부 입성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잠시 뒤에 하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도식이 어제 열렸는데 당연히 갔다 오셨죠? 네, 그럼요. 소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고 네. 또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 거는 왜?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자 때문에. 사저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미 팔았는데. 글쎄 김홍걸 의원이 또 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대중 재단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렇지만 네. 저간의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하면 뭐 하느냐. 하늘 보고 침 뱉기 아닌가. 네. 그래서 한쪽이 네. 나쁘면 한쪽이라도 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네. 해결의 기미를 찾아내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원 투표, 여론조사 그리고 대의원 투표에서 85.4%. 이건 김대중 대통령도 받아보지 못한 득표율이고 그 이전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득표율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총선에서도 네. 93%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네.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네.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 교체해라 하는 집단 지성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네. 일극체제 염려를 하는데 네. 김경수가 돌아오고 김동연도 움직이고 네. 김부겸도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러한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염려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일극 체제를 염려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독재 아니에요. 근데 집단 지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 선두 달리면서 돌풍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 그 명파리 척결 발언 이후에 결국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는데 이것도 뭐 집단 지성의 결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봉주 네.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네. 성적이 나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러한 행태의 정치는 중도 외연 확장이나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네. 하는 결론 아니겠어요? 아쉽지만은 네. 정봉주 의원도 잘 받아들여서 또 후일을 네.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득표율 보니까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80% 중반대를 얻었던데 근데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일극 체제를 넘어서 뭐 우상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를 참조를 해야죠.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파벌을 떠나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해식 비서실장,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 두 인사를 어제 저녁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두 분 다 당내 신망이 높고 네. 또 찐명, 꼭 친명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를 이재명 대표가 계속한다면은 박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도 결국 최고위원 당선에 실패했는데 지금 호남 지역구 호남 출신 의원들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네. 호소를 했고 저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준 네.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민영배 의원에게 오늘 아침 전화를 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이 네. 최고의 당직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 지역 활동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에서 민영배 의원한테 압도적 지지 1등을 줬는데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이게 호남의 선택이나 뜻이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나 뜻으로 반영이 안 되는 뭐 그런 경향이 굳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호남 네. 분들의 정치 의식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구태여 구분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완전히 수도권 네. 현역 의원 지도부로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 출신, 비수도권 출신은 민영배 의원 한 사람이었는데 탈락이 된 것은 아쉽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의제 제한 없는 영수회담 제안을 했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같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실까요, 대통령이? 받아들여야죠. 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풀고 네. 해결하는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법관 인준을 네. 보류하다가 해줬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화답이 있어야 된다. 네.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오직 했으면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을 갖다가 네. 호텔방에 넣어놓고 문 잠가버려라. 여기에서 콘클라베 로마 교황 선출식으로 결론이 날 풀어가지고 때까지. 해결해가지고 나오면 문 열어주자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또 대통령실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한동훈 대표 3자 회담을 고려한다 해서 그거라도 해라.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의 네. 취임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한동훈 대표와의 최상병 특검 등을 위해서 회담 이것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은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나가는데 네. 참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실까라는 약간의 회의가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물론 네. 대통령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난번 영수회담 때 또 만나자. 이걸 살려야죠. 입으로는 또 만나자 하고 아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네. 어떻게 풀어갑니까?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JM 매직, 이재명 매직이라고 적으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리 봐도 네. 이렇게 85%의 압도적 지지 네. 그리고 최고위원도 네. 굉장히 수준이 좋아요. 이렇게 거의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네. 5명 다 음. 석권하는 것을 보면은 네. 국민 여론도 그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 JM 매직, 이재명 매직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네. 일부 언론에서 모두에 지적한 네. 일극화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김경수도 김동연도 김부겸도 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도 수차 네.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준비 단계에서도 네. 김경수 지사 복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이재명의 마음을 네.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히 열려 있는 뭐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번 1차 비서실장 수석 네. 대변인 인사만 하더라도 모든 분들은 친명할 것이다. 네. 친명할 것이다. 했는데 이해식 비서실장은 전 강동군청장으로 네. 행정가 출신이고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조승래 네.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아니에요. 네. 친명 아니에요. 오히려 비명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능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이재명 네. 대표가 열려간다. 그것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71명의 민주당 의원과 네. 192명의 야권 의원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네. 이기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제79주년 광복절이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네. 무슨 꼴입니까? 김태효 네. 안보실 1차장. 일본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사과가 중요하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네. 어제는 또 뭘 하겠어요? 도대체 입에도 담기 싫어요. 예. 그 뭐 어저께 김태호 1차장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거 용산에서 해명을 하면서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뭐 피로감도 있다 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 사과를 진정으로 했다고 하면은 네. 독일처럼 했다고 하면은 왜 피로감이 옵니까? 그런데 윤석열 네.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과라도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네. 김태호 1차장 좀 교체하시라고. 네. 만약 교체 안 하시려면 그 김태호 1차장 마이크라도 잡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논란이냐 그게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역사를 네. 포기한 국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역사도 중요한 거예요. 네. 역사를 중시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8.15 경축사에 대해서 뭐 궤변이다라면서 염장 좀 작작 지르라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네. 모든 국민의
마음을, 염장을 자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도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절친인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드님 이철우 연세대학교 교수요. 예. 이철우 교수, 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네. 통화일보 일면에 음. 전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건 그분들이라도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정쟁한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동아일보 보도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참모진한테 그 이종찬 회장이 왜 저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글쎄요. 네. 이 교수는 자기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위에 네. 당신 아버지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씀한 대로 네. 밀정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제2 한일 합방을 위해서 이완용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걸 주변에. 지적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뭐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왕초 밀정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 10대 총독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학자로서 네. 야당 대표로서 마땅한 지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 살인자가 누굽니까? 전현희 의원이 네. 6등에서 음. 2등으로 오르잖아요. 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 조선 총독이라는 워딩이 뭐 크게 금 틀리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틀리고 옳고가 아니라 네. 그렇게 보는 음. 조국 대표의 심정을 이해해 주자 이거예요. 국민들도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동의나 공감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좀 너무 나갔다 뭐 이렇게. 상당한 국민들도 동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살인자가 누굽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네. 6등에서 2등으로 올라서는 것 보세요. 음. 이것이 민심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을지 프리덤 훈련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뭐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서 뭐 여론몰이 폭력 선동에 나설 것이다. 혼란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뭐 당신이 하신 일을 네.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이번 8.15 광복절에서 그 좋았던 남북관계를 박살내고 네. 이제 대화를 하자? 그건 좋아요. 네.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대화를 재개하려면은 네. 북한이, 김정은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더 튀어버리잖아요. 이제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물론 을지 네. 훈련을 앞두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또 북풍 공작을 하려나? 이념 논쟁으로 칼바람 부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이, 우리 야권이 그러한 대통령 말씀에 놀랄 야당 국회의원도 없고 네. 국민도 아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보아라. 민심이 과학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 세력들은 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글쎄요. 그 의원님도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누가 믿고 누가 따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네. 기능이 상실된 분입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 전현희 의원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김건희 명품백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혐의 없음 뭐 불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네. 검찰로 빤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은 음. 야권은 네.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지난 주말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 뭐 이런 이름의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폭염은 참아도 윤석열은 못 참는다. 이게 뭐 핵심 구호로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뭐 좋은 한 말씀 마무리 말씀하면서 해주시죠. 보세요. 네. 농민들도 네. 집회를 하면서 음.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음. 쌀값은 끌어올리자라고 했는데 어제도 네. 이 폭염은 참아도 윤석열은 못 참겠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제발 대통령 대분께서는 민심을 들으시고 네. 민심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시작하려면은 일단 영수회담을 또 하기는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영수회담에서 네. 거기에서 풀어내고 해결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국민은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